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포함된 시안이 확정됐습니다. 한인타운이 속하게 되는 10지구에서는 한인 등 아시안 유권자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단순 서류 미비자는 체포는 물론 구금이나 추방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이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서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일부 장거리 우편물의 배달 서비스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우정국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간의 근무를 완전히 폐지시켰습니다. 내년 가을 학기부터는 모든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정 전염병처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코로나 알약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올류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올류 기아 카니발 MPV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이민자 정책이 다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미비자는 추방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최종 시안이 확정됐습니다. 한인사회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반응입니다. 이 아시안 유권자들의 비율이 17% 정도여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1 LA시의회 선거구 시안이 확정됐습니다. 시 커미션위원회는 K2.5안을 어제 저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단일화된 한인타운이 10지구에 포함된 안입니다. 현재 13지구인 버몬트와 베벌리길까지 확대된 한인타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K2.5하고 알파벳 L이라는 맵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만장일치로 K2.5 맵이 이제 통과가 되어서 한인타운은 10지구로 현재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10지구는 흑인 유권자 비율이 42%로 라티노 28%, 아시안 14%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허브 웨슨 전 시의장 그리고 현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같이 흑인 시의원이 당선되기 비교적 쉬웠던 이유입니다. 새로 기획된 10지구의 인종별 유권자 비율은 흑인과 라티노가 32%로 동일합니다. 백인을 비롯한 나머지 인종과 아시안의 비율이 17%씩으로 두 인종의 표심이 합치면 흑인 또는 라티노보다 높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유권자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이번 달 총 4번의 추가 공청회를 갖습니다. K2.5안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시의원들이 최종 표결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서 많은 커미셔너들이 한인타운 단일화를 중요한 프라이어리티 중 하나로 삼고 있어서 이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한인타운 또는 한인 커뮤니티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TF팀은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한인타운의 수건이었던 선거구 단일화는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전과가 없고 1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해온 단순 서류 미비자. 앞으로는 체포나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이민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파격적인 새로운 서류 미비자 단속 지침을 내놨습니다. 미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범죄 전과가 없는 서류 미비자는 체포나 구금 또는 추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새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직접 지시한 내부 지침에는 우선 아이스 단속반이 이민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신 국가안보와 국경, 그리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집중 단속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테러 용의자나 스파이 혐의자, 그리고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의 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중범죄자들은 물론 성범죄와 가정폭력 등으로 처벌받으면 이민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국 내 서류미 비자가 1,10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우선 서류미 비자를 보호하고 이후 합법 신무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오늘부터 연방우정국의 일종 우편물 서비스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연방우정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배달이 요구되는 우편물은 환승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연 도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처방약이나 재정 서류가 지연될 경우에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루이스 디조이 우정국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가 내년 가을 학기부터는 학생들에게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전염병처럼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백신 목록에 추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학생들에게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빠르면 내년 가을 학기부터 코로나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의무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화 조치는 공립과 사립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내년 7월부터 7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학생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먼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킨더가든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시행될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주가 되는 겁니다.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과제를 탐구하는 독립학습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식품의약국이 해당 연령대에 백신을 승인한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1차 접종은 물론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까지 미국의 백신 접종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약도 필요 없이 접종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아 보건당국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훈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뉴욕입니다. 파이자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혹은 코로나 위험 직종 종사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정한 3차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자입니다. 이 기준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기자가 직접 백신 추가 접종 신청을 해봤습니다. 2차 백신 접종 날짜를 6개월 전인 지난 3월로 입력하자 다른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예약이 됐다고 뜹니다. 제가 다음 주에 3차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맞겠다고 예약을 한 약국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 질환자 이런 추가 접종의 요건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저는 예약을 한 대로 이곳에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약도 없이 그냥 약국을 찾아가도 첫 접종이라고만 말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Can I get COVID vaccine today? Is it like first one? Yeah. Do you have ID? 문의 후 실제로 백신을 맞지는 않았지만 백신이 남아돌다 보니 허술해 보일 정도로 접종 절차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도 백신 미접종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코로나 치료제를 연구하는 대형 제약사에도 백신 거부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So if they don't get vaccinated, that will cause a serious issue to keep their employment status with the company. 이렇게 해고를 당하면 이직도 쉽지 않은 상황. A lot of these similar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also mandating vaccination. I would assume that they would have some difficulties in finding a new position.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미국이 훨씬 늦게 접종을 시작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접종률을 추월당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네, 미국의 제약사인 머크가 코로나 감염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정맥 주사가 아니라 복용하는 알약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는 코로나 초기 증세 환자 775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절반에는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나머지 절반에는 가짜약을 투여했습니다. 닷새 동안 약을 먹게 했더니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한 환자 가운데는 7.3%가 입원했고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가짜약을 투여한 집단에서는 14%가 입원했고 사망자는 8명이 나왔습니다. 머크는 치료제가 입원율, 사망률 모두 절반으로 낮춰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조만간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news of the efficacy of this particular antiviral is obviously very good news. The FDA will look at the data as quickly as they possibly can. 미국 정부는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구매하는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has contracted to purchase 1.7 million doses to make this therapy available. The government also has an option for some additional doses. FDA는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사용 승인한 바 있지만 가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데다 정맥 주사로 투여해야 해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에 이어 먹는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인류의 코로나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확연한 10월을 맞아 LA 한인타운에는 크고 작은 전시회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소중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를 담은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색상이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게 생긴 도넛 그림이 담긴 작품. 작가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 출근길에 즐겨 먹던 도넛입니다. 다시 돌아온 일상생활에서 과거를 재조명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그런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소중함이었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작품에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 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꽃이 연기로 부활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판화 작품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두 개의 꽃으로 구상했습니다. 각자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표현한 판화 작품입니다. 저희가 팬데믹 겪으면서 정말로 각자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저희가 마음속에 그림이라는 그런 열정을 좀 모여서 같이 한번 풀어내보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작가들의 추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사진으로 표현한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열리고 있는 이 전시회는 팬데믹으로 잊어버린 시간과 어수선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까지도 멀게 느껴지는 부분을 카메라로 포착했습니다. 뉴욕을 배경으로 한 건축물과 텅 빈 작업실 사진은 고독함을 보여줍니다. 가족까지도 이웃도 어떤 때는 자기 자신까지도 낯설게 느껴지고 타인같이 느껴지고 그런 어떤 점점 더 사람들 사이가 멀어지고 그런 데서 생각을 해서 스트레인저라는 팀으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갤러리 웨스턴과 갤러리 두아르테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2주 동안 이어집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인 GV60가 공개됐습니다. 역동적인 디자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빠른 1회 충전으로 280마일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여운 기자입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역동적이고 우아한 디자인은 물론 실용적이고 편리한 전기차의 최신 기술을 모두 탑재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전기차 모델 GV60입니다. This platform also has a lot of really incredible charging capabilities. Allows it to, for example, charge in a fast charger. You can do 10% to 80% in under 20 minutes. GV60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해 실용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배터리의 80%까지 단 18분 만에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으로 무려 280마일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안면 인식과 지문 인증으로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기능은 세계 최초로 장착했습니다. 투라인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등
제네시스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계승한 GB60는 동급 차종보다 훨씬 넓은 내부 공간도 갖췄습니다. It's a smaller crossover car, so it's very functional. It's obviously smaller on the outside, makes it really easy to drive, makes it really easy to park, but it's also very big inside. It's actually bigger than some of the cars in the segment above it. 제네시스의 전기차 비전과 미래를 담은 GB60는 내년 상반기 미주 시장에 출시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 전국에서 지난 40년 동안 경찰 폭력과 관련된 사망자 수가 절반 이상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은 미 국가인구 통계 시스템에서 경찰 폭력 사망자 중에 55%에 해당하는 17,000여 명이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크게 누락된 것은 검시관들과 경찰들의 밀접한 관계가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사인을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대학교는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반항공 미사일은 신형 지대공 미사일인 것으로 한미 군당국은 추정했습니다.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국의 데이비슬링 미사일을 모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새로 개발한 반항공, 즉 지대공 미사일을 어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 종합지휘차의 운영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올 들어서는 7번째 미사일을 쏜 겁니다. 김정은이 이달 초 복원하겠다던 남북통신 연락선은 우리 측 통화에 응답하지 않아 53일째 불통을 이어갔습니다. 군은 이번 미사일이 지난해부터 북한 열병식 때 등장했던 신형 지대공 미사일과 같은 종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데이비드 슬링을 그대로 베낀 것처럼 판박이인 게 특징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추락한 데이비드 슬링 원형을 그대로 입수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북한도 데이비드 슬링 파편을 구하거나 또는 형상을 모방해서 개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데이비드 슬링을 복제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미사일 성능과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미국의 비판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의 첫 시험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We're also worried about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the recent tests again are unacceptable to us, and we want to see the Council express that concern. 회의는 1시간여 동안 진행됐지만 공동성명을 채택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합의가 불발된 겁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등이 소집을 요구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게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We've made specific proposals for discussion with the North Koreans, but have not received a response to date. 어제 저녁 전화 통화에 나선 한미일 국방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를 평가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에 부품과 재료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크게 추락했습니다. 장홍경 기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한꺼번에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어제 3,000선 코앞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한 달여 만에 1,000선이 무너졌고 달러 강세에 환율은 1,188.7원으로 1년여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품과 재료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장기적이고 심각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에 이어 우리 증시도 큰 폭 하락한 겁니다. 국내 경제 전망도 낙관하기 어려워 8월 생산과 소비, 투자 모든 부분이 전월 대비 감소했고 수출 증가율마저 둔화세가 뚜렷합니다. 방치하다간 위기를 키울 수 있음을 상징하는 회색 코뿔소 같은 용어까지 꺼내며 대비를 강조한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출 증가율 하락은 이후에 기업이익 조정의 예고편이다. 앞으로 기업 실적이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기대값이. 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 등 악재들만 쌓이는 가운데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이 실제 온다면 B2, 영끌 등으로 취약해진 우리 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 있어 경제 당국이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내일 진행되는 파워볼 복권 당첨금이 6억 2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이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 AEP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플루튼 서밋하우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서울 메디컬 그룹 의료진을 포함해 블루크로스와 에트나 등 보험회사들과 한인 보험 에이전트 등이 참석해 내년도 좋은 플랜과 많은 혜택들을 소개했습니다. 메디케어와 이제 또 각종 보험들이 많은데 그런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베니핏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보험 회사에서 나와서 올해부터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경청을 하고 오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시니어 어르신들이 보험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며 서울 메디컬 그룹은 한인 환자들을 위해 최고의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영호킴 중학교에 벽화 도안이 공개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호바트 블루버드 초교 부속 건물 벽화 작업을 맡았던 제이슨 장 아티스트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마스코트인 용그림으로 이뤄질 이번 벽화 제막식은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또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은 그저께 진행된 파워볼 추첨에서 6자리 번호를 맞춘 복권이 판매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추첨일은 내일이며 당첨금은 6억 2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팰리세이드박 상권 발전을 위한 연례 행사인 펠팍 거리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브로드 애비뉴 타운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상품 판매와 함께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게 됩니다. 오리건주 70대 한인 여성이 하이킹을 하다 추락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수요일 오후 3시 20분쯤 이모 씨가 교인 3명과 함께 투말로 크릭 폭포를 하이킹을 갔다가 15피트 제방에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구조팀이 출동해 이 씨를 제방 위로 끌어올린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미 서부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족은 이미 2년 전부터 미국에 체류해왔다고 합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1,000억 원 넘는 이익금을 배당받은 남욱 변호사의 가족들은 2년 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남 변호사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현재 이들이 머무는 장소는 미국 서부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교민들 사이에선 남 변호사 부부의 행방을 찾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인 지역 커뮤니티엔 남욱 자수하라거나 앞으로 마트 갈 때 유심히 봐야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눈여겨는 보죠. 그리고 그 귀는 항상 열고 있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고 그러니까 유심하게 그 정보 좀 알으려고 하는 분들. 하지만 남 변호사 부부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거액의 자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고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가교 역할을 해온 인물인 만큼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선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입국할 경우 즉각 통보받을 수 있는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진 귀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검찰은 남 변호사를 국내로 불러들일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본부장을 맡았던 유동규 씨는 오늘 아침 병원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아침 유동규 전 본부장은 복통이 생겼다며 병원에 갔다가 검찰청으로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병원을 직접 찾아가 유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전에 체포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서 유 씨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신속히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체포를 선택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이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의도적으로 설계해 결국 민간 사업자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게 해준 건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만 그칠 건 아닙니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19개의 녹취 파일 내용을 근거로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정모 변호사, 지금은 유 전 본부장과 동업을 한다는 그 사람인데요. 정모 변호사도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모두 유 전 본부장 조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홍영재입니다.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제주 경선에서 압승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캠프 측의 자체 판단입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제주 경선 승자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이 지역 선거인단 투표자 6,971명 가운데 1위 이재명 후보는 56.8%인 3,944표를 가져갔고 2위 이낙연 후보는 35.7%인 2,482표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상보다 높은 성원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 신승한 이후 연이어 2위에 그친 이낙연 후보는 2차 슈퍼위크는 다를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나아지리라 예상합니다. 늘 제가 숫자로 전망하는 일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나아지리라 예상합니다. 7차례 지역 경선과 1차 슈퍼위크를 합한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53.4%, 이낙연 34.7%입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8.7%포인트, 표수로는 12만 표 차입니다. 추미애 후보가 10.6%로 3위, 박용진 후보가 1.2%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경선 투표율을 70%로 가정하면 결선 투표가 필요 없는 과반 득표를 위해선 75만 표 이상 얻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매직 넘버에 40만 표쯤 남았는데 2차 슈퍼위크가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이냐, 결선 투표냐 승부처인 셈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TV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구태정치다, 보수 개멸에 앞장섰다, 이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5번째 TV토론. 정치개혁을 키워드로 들고 나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홍준표 의원을 향해 막말과 내부 총질하지 않았느냐며 반개혁 프레임으로 공세를 취했습니다. 전형적인 구태정치 때문에 당대표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초유의 참패와 또 후보들의 그 유세 지원 거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야말로 정치검사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벼락 출세를 하고 그리고 우리 보수 개멸하는 데 앞장선 선봉장을 했고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수령으로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은 제명 당론화에 찬성한다는, 홍 의원은 자진 사퇴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곽 의원 제명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젯밤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를 소집하자 조수진 최고위원은 곽 의원 제명안이 안건이라고 주장하며 곽 의원이 뇌물받은 정황이 있느냐고 이준석 대표에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안건도 아니었을 뿐더러
곽 의원을 감싸는 상도 수호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곽상도 의원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들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거취를 밝힐 걸로 전해졌습니다. 곽 의원 측은 의원직 사퇴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저희 SBS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시면 유튜브 채널로 바로 연결됩니다. 또 한글이나 영어로 유튜브 검색창에 SBS 이브닝 뉴스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올류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올류 기아 카니발 MPV를 소개합니다.